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선기공 임상 체험단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머리입니다. 머리. 예, 앞에 그 위에 구부러진 화살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이제 피사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눈에 비춰지는 것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비춰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이쪽으로 오고 이 화살끝이 이쪽으로 간다. 반대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이 화살끝이 또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화살 중간이 이 정도. 그래서 왼쪽 오른쪽 화살이 이런 형태로 비춰져서 이 후두부에서 인식하기를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온전한 화살이 아니고 조금 비정상적인 화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했다. 이렇게 이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를 함으로써 온전한 화살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시신경이 교차에 순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교차를 따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뇌에서 왼쪽 이상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이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상이 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구심신경, 원심신경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심신경은 몸에서 뇌로 들어가는 신경, 쉽게 말하면 이렇게 눈으로, 코로, 또 이 귀로 듣는 어떤 감각신경이죠. 그런 것들이 뇌로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되는 그런 신경을 일러서 구심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뇌로 들어간 정보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신경을 원심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뇌는 우리 몸은 지가 알아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에 순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신적으로라도 마음적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전환을 해보자 하는 그런 설명을 즉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즉 이거 현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만 좀 바꿔보면 우리 몸이 해답을 알고 있듯이 우리도 해답을 구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심신경, 원심신경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심성 운동이 있고 구심성 운동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원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 우리가 이제 수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자기가 행한 업을 받고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자기가 업을 짓는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심성 신경도 이게 운동신경인데 또 이 자율신경 원심노라고 해서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운동신경은 수의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근육이 있고 쉽게 말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이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지가 알아서 수행하는 그런 신경이 있다는 거죠. 자율신경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심신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몸의 감각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있는데 또 자율신경,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경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장의 감각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심장이 뛰고 폐가 숨 쉬어지고 오장육부가 움직여지는 게 움직여라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일러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은 둘로 나눈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쪽이 교감, 이쪽이 부교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율신경 이 두 개, 우리가 지금 현재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영역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성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운동신경 이렇게 수익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은 다 움직여서 단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자율신경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조금 어떻게 움직여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국성기공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성기공을 함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근력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5가지로 등척성 운동, 등장성 운동, 등속성 운동, 플라이오메트리 운동, 그 다음에 근지구력 강화 운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국성기공에서 활용하는 그런 운동이 이 빨간 글씨들은 다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위치 이동 없이 장력만 변하는 정적인 운동, 일종의 이제 요가가 저기에 속합니다. 우리 국성도로는 행공이 저기에 속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렇게 지탱하는 것, 자기 부하를 걸어서 저항을 견디는 것, 운동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성 운동은 운동 속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부하 아래 관절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동적인 운동을 일러서 등장성 운동이다. 장력이 없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심성 운동과 원심성 운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구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심력과 원심력은 아시죠? 구심력은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힘이고 원심력이 멀리 뻗어 나가려고 하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아령을 들고 이렇게 수축을 했을 때 하는 것은 무슨 성입니까? 구심성 운동이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쭉 펴려고 하는 것은 원심성 운동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국성기공에서 쭉 해가지고 쭉 밀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척성하고 등장성이 저항을 자기 몸무게를 활용해서 저항을 걸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위에 등척성은 움직이질 않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생리학에서 지금 이렇게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이런 구심성 운동, 수축성 어떤 그런 근육을 단련하는 것보다 원심성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길어나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더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원심성 운동을 시켜보니까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이 50%가량 안 당하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논문에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심성 운동을 좀 강조했다면 지금은 원심성 운동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사슬이라고 해서 다친 운동사슬, 열린 운동사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다친 운동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지탱하고 이렇게 일어났다 섰다 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운동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디 의지를 안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기 걸쳐 앉아서 이런 운동을 이제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체는 열린 운동 사슬의 운동을 하는 것이고, 왜 걸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자꾸 돌리니까. 그 다음에 하체는 닫힌 운동 사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아프면 어깨, 관절이, 어깨, 날개뼈가 아프면 견갑골, 그 다음에 관절, 팔꿈치,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완전히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지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속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지는 힘에 상관없이 단전 움직임이 일정한 가속도로 이루어지는 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재활 운동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봇가 걷게 시키는 거 있죠. 장애인들 보면 그 운동을 시키는 저절로 이렇게. 지금은 또 이제 그 슈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군인들 뭐 무거운 짐을 메고 이렇게 걷게 시키는 그 로봇 비슷한 그런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있다 그래요. 그런 거를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속성 운동이고, 그다음 플라이메트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장성 운동을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원심성 수축에 이어 순간적으로 강한 부심성 수축을 통해 속도와 파워를 증가시키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 점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푹 뛰었다가 또 이쪽으로 뛰었다가 하는 그런 운동의 특성에 의해서 이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지구력 강화 운동에 이거는 이제 그 저부하 보호 반복, 부하가 약한 상태에서 반복을 많이 함으로써 피로에 대한 저항력 및 운동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거기에는 이제 무산소 지구력 운동과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 우리 국성기공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산소 지구력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성도에서 봤을 때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 뭐 덤벨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들이 이제 무산소 지구력 운동이고,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라고 하면 이게 띵뛰기, 줄넘기,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 4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자기 체중의 60% 정도의 부하를 걸어가지고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소 지구력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무산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는 우리 식으로 하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번 등장성 운동, 그 다음에 근지구력 강화 운동 중에 유산소 지구력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데, 장점은 운동 생략에서 근육,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당기지만 이렇게 펼 때, 일반적인 스트레칭은 이렇게 그냥 늘리잖아요. 근데 부하를 건다는 거죠.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피면 이렇게 안 펴지도록 이렇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하를 거는 것은 내 몸무게로 한다는 얘기죠.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것은 자기 몸무게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몸무게로 부하를 걸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동척성 운동을 하면은 이 수축 구심성과 또 펴는 원심성이 동시에 같이 하는데, 내 몸무게를 실어서 구심력과 원심력을 길러주게 되면 이게 단전의 형성이 이렇게 팽팽하게 기가 차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전으로 전부 다 움직여주는 것이 단전으로 움직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성기공이 근력 운동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런 조화를 실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이런 관절들을 다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등척성 운동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극이 되어진다면 이 등장성 운동에서는 이렇게 원심력, 구심성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관절 하나하나씩을 다 이 대각선으로 또는 평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움직여주게 되면 단순히 관절 근육만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오장육부에 영향을 다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아까 그 뇌에 서로 그 감각신경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로 교차를 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도 보시면 그림을 하체를 일로 한번 갖다가 붙여보시면 빨간 쪽이 반대로 가서 있습니다. 파란 쪽이 또 오른쪽으로 서로 엇갈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이 아프게 되면 왼쪽에 나타난다는 거죠. 불편함이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른발이 길면 전면은 오른쪽으로 나타나는데 뒷면은 왼쪽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는 이제 운동역학에서 서로 역학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뇌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한 것과 뭐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깨와 고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와 무릎, 팔목과 발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서로 같은 경락근에 속합니다. 육기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고관절이 아프면 어깨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면 고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무릎이 아프게 되면 반드시 팔꿈치, 또 팔목이 아프게 되면 발목,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자, 제가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반을 딱 갈라서 이쪽이 표면의식, 여기 밑에가 잠재의식, 이런 도표를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서 4등분 해가지고 이쪽은 화, 금, 수, 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몸을.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반 갈로 가운데가 톤데 여기에 왜 오른쪽이 금, 왼쪽이 목이라고 했죠. 이렇게 언밸런스에 의해서 적이 이제 생긴다, 붙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 금하고 화는 삼각관계입니까? 상생관계입니까? 극이죠. 자, 그러면 여기 반 갈라서 여기가 표면의식이고 여기가 잠재의식이라고 그 도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수하고 목은 상생관계입니까? 상극관계입니까? 네. 자, 그럼 반 갈라서 여기는 인위적인 거, 여기는 자연적인 거. 왜? 인위적인 거는 하면 된다 이건데 열심히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어떤 영역이라면 이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은 내 의지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 타율신경. 타율신경은 내가 뇌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 자율신경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해서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인 것은 저절로 풀어지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서로 상생관계인데 지 마음대로 풀어져서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토가 가운데 있어서 여기 가운데 토가 끼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생이 됩니까? 상극이 됩니까? 서로 간에. 토가 가운데 꼈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극근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지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조절이 안 되니까 토라는 놈이 개입을 해서 살짝 가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토가. 그러면 지 마음대로 풀어지려고 하는 어떤 우리 잠재의식은 지 마음대로 풀어지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토가 가서 살짝 너는 이렇게 이것만 해 하는 이런 조절력이 생겨서 중이 잡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는 서로 지 마음대로 되니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토가 한번 가운데 개입이 됐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극이 됩니까? 상생이 됩니까? 상생. 토 보세요. 토 어때? 토가 개입이 됐어요? 상생이 되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인위적인 거에도 상생이 되어지고 조절이 되어지고 자연적인 거에도 조절이 되어지고 하는 상생과 상극의 작용으로서 이 토가 저절로 가서 조절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작용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좀 쉽게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국성기공하고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도표를 좀 애우시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토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운동장을 돌 때 신기록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심장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았을 때. 그래서 이게 구심력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은 느리기 때문에 조금 원심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은 부교감신경형들이 주로 복진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감신경형들은 뭘 집중을 하면 골똘하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좀 객관적으로 원심력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좀 객관적으로 천천히 두루두루 이렇게 하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고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고 부교감신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좀 게으르니까 좀 빨라져라 해서 이렇게 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화, 목, 수, 금 이렇게 되는데 화는 우리가 번곤단법에 들어가는 심장과 소장, 그 다음 심장 방광 이거는 2차 경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번곤단법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씩 움직여주고 화와 수는 그 다음에 금은 중기단법에 해당이 돼서 한 번씩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목은 3차 리듬에 시키면 옹기단법에 해당이 되니까 3번을 움직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반을 뚝 갈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피 혈류량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이 힘이 없죠. 오른쪽은 힘이 세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인류는 10%가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전반적으로 90%는 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힘이 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번 움직이고 여기 3번 움직이고 여기는 한 번이고 여기는 2번 움직이고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 주도록 저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지로 혈류량이 똑같이 흘러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곡선기공을 하는데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데 이 앞으로 흐르는 경락, 뒤로 흐르는 경락, 옆으로 흐르는 경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다리 뒤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고 빠지고 해서 균형을 맞춘다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최상위 단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생리적 욕구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달성이 되면 소속 애정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 자기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5단계 인간 욕구 에어브라햄 매슬로우가 이제 주창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우리 북선도의 어떤 그 주역에서 나오는 생수 성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수와 수 먼저 수가 나온다고 했죠. 우리는 그 다음에 수가 나오면 화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수에서 그 다음에 목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토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딸 사위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일심동체야 그러면서 이제 토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로 엮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 하면 언밸런스를 통해서 언밸런스가 나서 이렇게 목이 많다 또는 토가 많다 그러면 목이 많으면 목곡토로 토가 적어지고 토가 많다 그러면 토국수로 수가 적어지고 하면서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렇게 불균형이 초래돼서 질병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오토의 작용인데 대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그게 우리는 한 가족이고 일심동체가 하나야 누가 잘났고 못났고도 없어 하면서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우선 그 마음 상태야 이렇게 하나 둘이 아닌 하나로 통일이 되어지는 조화로운 어떤 그런 경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심리적으로도 하지만 마음적으로 몸으로도 한다. 그래서 수법, 그 다음에 화법, 그 다음에 목법, 금법, 토법 5개만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궁금증 하나 질문. 아니 그러면 뭐 순서가 복잡한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순서 그냥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도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번호키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요새 다 번호키죠. 디지털. 그러면 자기 번호키를 정확하게 눌러야 문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5개 숫자 아무렇게나 그냥 막 뒤박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 문이 안 열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체질이나 기질, 성향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똑똑똑똑 이렇게 눌러주면 문이 열리듯이 더 최적화된 어떤 그런 운동법으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 순차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고 이게 매슬로우가 1807년도에 아마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 놓으니까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클레튼 넬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니 내가 보니까 아예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중복돼 가지고 또 사람과 소속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이렇게 중복돼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도 꼭 5개로만 나눌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이론이 말 그대로 성장의 욕구, 관계 욕구, 존재 욕구 해서 ERG 이론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식으로 보면 이게 정기신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정충기장 신명 이렇게 정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이제 그 기를 수련하니까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정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기가 장해지고 기가 장해지면 신이 밝아진다. 말 그대로 이제
초가 있으면 촛불이 있고 초가 크고 그러면 촛불도 오래가고 크겠죠. 그러면 불이 밝으면 빛이 이렇게 빛나게 될 거고 그런 정충이나 신명의 원리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족 보존의 욕구와 개체 보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이 풍이라고 했는데 이 풍은 고른 풍, 쉽게 말하면 명예욕, 권력욕, 지식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 양반이.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이 양반이 이게 그레고리 베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념 논리적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창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1804년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메슬로우하고 4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양반이 좀 늦게 태어났는데 이 얘기는 뭐냐? 아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는데 밑에가 환경적인 게 만족이 되어져야 행동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가치관 신념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개선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경을 바꾸려면 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으려면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영성이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의 정체성.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 영성 하니까 어려운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어떻게 감을 좀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토라고 하는 것이 중인데 모든 매개체를 다 연결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성분인데 그 이면에는 체라고 하는 걸로서 심포와 삼초가 작용을 한다고 했죠. 상하기공을 하듯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안다 모른다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그런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심포와 삼초의 영역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에 드는 애들하고 정말 공부 못하는 하위 계층 애들하고 한 50명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50개를 보여주고 네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 단어 개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많이 기억하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적게 기억하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자기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단어 숫자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기억하겠다고 한 그 개수를 정확하게 맞은 애들은 전국 상위 1%의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요. 근데 들쭉날쭉 많이 기억하는 애도 있지만 전혀 자기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 개수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기억하는 애들이 그 하위 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이것을 이제 교육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우선은 확보돼 있어야 이런 신념과 가치관이 생기고 이 신념과 가치관을 통해서 이 능력이 생기고 행동이 바뀌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메슬로우가 주창한 것은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갔지만
이 그레고리 베이슨이 주장한 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국선도를 수련하시고 국선기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아프면은 계속 오늘 아팠으면 2년 전, 3년 전 아니면 다음 미래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원리대로 한다면 뭔가 이렇게 환경을 바꿔버리고 행동, 능력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전 단계가 믿음이라는 얘기죠. 가치관, 신념. 쉽게 말하면 이런 국선도라든가 국선기공 아니면 종교에 대한 신념 뭐 그런 것들이 확고하다면 그 밑에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따라와서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믿음을 뭐든지 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우주 대자연의 과학도 있지만 본인이 믿어야 신념을 가져야 그 길을 느낄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의식 단계는 6단계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6단계인데 상위 단계가 바뀌면 하위 단계는 바뀌기 쉽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이 있죠. 네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1번 문제가 일어나도 가장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계층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아팠고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프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런 유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1번입니다. 여기 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못 있는 쉽게 말하면 환경과 어떤 행동.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계층. 이거는 이제 약간의 능력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문제의 의미를 자기가 지향하는 것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다시 받아들이는 계층은 여기에 어떤 자기 가치관이나 신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문제가 자신의 성장이나 사회와 관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계층이 여기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이런 사건의 어떤 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뭔가 오늘의 어떤 그런 똑같은 패턴에서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척추 디스크를 걸려서 이 수련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체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m를 걸어가는데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10m 걷고 통증이 있으니까 쪼그려서 앉았다가 통증이 가시면 또 일어나서 이게 빨리도 못 걸어요. 이게 천천히 걷는 거죠. 로봇처럼. 이렇게 걷고 또 10m 가고 쉬었다가 또 10m 계속 가는데 100m를 가게 되고 200m를 가게 되고 300m를 가게 되고 그렇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한한 변화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소리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통째로 통합적으로 인식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이유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니까 저절로 낫더라는 얘기죠, 몸이. 어떤 그런 형태가 막 이런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통합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활용을 하셔서 어떤 국선 기공이나 국선도를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체지로서의 우리는 체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중이라고 했고, 그것을 또 영성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잠재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다음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여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체지체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 전부 다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해요. 여러분 질문을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해답을 알고 있다. 해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질문을 하게 되면 의식이 어디로 방향을 트냐면요. 잠재의식으로 틀어요, 방향을. 그러니까 밖으로 우리는 전부 다 밖으로만 모든 의식이 다 퍼져 있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에 자꾸 질문을 하면 자기는 잠재의식에 답이 있어요. 무의식에. 하면은 탁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게 턱 튀어나오면 해답이 아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고 몸이 낫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자연 치유력 내지는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로 지금 제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38년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도우님들도 뭐 철따라 피서도 가고 피암도 가는데 한 달씩도 가고 두 달씩도 가고 저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평생을 이 국선도장에서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오전 6분만 다른 사람은 5대장 6대지를 다 돌아봤다고 하는데 저는 5장 6분만 쳐다보고 이렇게 38년 동안 계속 하는 걸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장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그런 것처럼 자기 내면에 속에 이미 답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질문을 하시라. 자기한테. 물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는 너무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큰 질문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접근 방법을 자기 체질이 뭔가, 자기 기질이 뭔가, 자기 성향이 뭔가부터 우리 페르소나부터 파악하고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가니까 말 그대로 페르소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현실 자체도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지를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어디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죽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을 알고 기질을 알고 성향을 알아서 그것을 알다 보면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는 별로. 그래서 탁탁탁탁 놔버리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것이 자기 실체는 남겠죠. 본질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체질, 성향, 기질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의 확장 정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확장이 되면 이게 이제 존재, 가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국선도식으로는 인식이랑 생각, 신념, 프레임을 다 포함해서 국선도에서는 생각에서 체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정에 걸맞는 행동, 체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선 이제 이런 것들이 경락입니다. 기가 다니는 길.
기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른다고 보는 거예요. 기라는 거 하는 것이 단순히 기해서 뭐 신비하고 뭐 장풍을 날리고 뭐 이렇게 힘을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뇌에서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장육부에서도 기억을 하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팔다리로 다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에 막히면 이런 팔다리로 통증과 불편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 밑에가 중기, 건고, 농기, 우리는 국선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게 국선도 중기단법, 그 다음에 건본단법, 이게 원기단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차 행공, 2차 행공, 3차 행공 가면서부터 행동 동작이 더 난이도가 있고 호흡도 더 길어지고 호흡의 강도도 더 압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그래서 여기 이제 심리적으로 이 두 개는 유해라고 했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제욕, 여기는 색욕, 여기는 명예욕이 되겠습니다. 명예욕이 가장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심포 3초경이. 그래서 감경을 가장 또 비틀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국성기공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중기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경락으로도 전면으로 흐르고 이 근본 경락들은 후면으로 흐르고 이 원기 경락들은 측면으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화목금토 국성기공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중기 경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평면적인 것을 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는 수직적인 걸 관장을 하고 그러면 평면과 수직이 생기면 이제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이제 이 원기 이것이 대입이 딱 돼서 딱 맞았을 때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았을 때 어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여기 단전 태극이 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제욕 이건 불만 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색은 다치 사고예요. 그다음 명예욕은 실체 사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생각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게 색, 수, 삼, 행, 식이 되죠. 오온이 전개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온이 전개가 되어지지 않은 세계는 순수식, 영성, 진성, 부경경 이런 세계라는 이제 태극 주역에서 그것이 이제 인맥과 동맥으로 나눠져 가지고 인맥은 육장육부 중에서 장을 관할을 하고 부는 동맥은 육부를 관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인독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육장육부를 다 통합하겠다. 즉 오온을 생각을 전개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국선 기공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수화목금토로 이렇게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면적인 거, 수직적인 거, 그다음에 이게 운동에서 태극권도 보면 이렇게 서서만 해요. 수직적인 걸로만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평하게 이렇게 장기를 평평하게 하는 수평적인 것이 또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속도를 더 가미시켜주기 위해서 꼬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5가지지만 국선도에서 지금 67년도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보급되어지고 있는 50년 동안 기신법, 내기전신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장육부를 강화하기 위한 체조로서 다들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걸로서는 이제 국성기공이 유일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 보여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영성이다, 그 다음에 그 저기 뭡니까 체지다, 또는 나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들이 잡히게 되면 이게 체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국선도에서 이 영역이 이렇게 정각도 부분이면 이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자신에 대한 성찰의식, 삶에 대한 소명의식, 가치의미. 이것이 이제 국선도로 이제 정각도 정도의 오토가 형성이 되면 이런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소명의식까지는 생기겠다. 자기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효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토가 형성이 된 다음에 이제 6, 7, 8, 9 해서 통기법을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교감한다, 천지인 합의를 시킨다 하기 때문에 이 타인에 대한 공감의식, 연결, 역지사지, 칭찬, 격려, 자비. 왜 타인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 소속한 조직. 왜 하늘하고도 자연하고도 소통을 하는데 자기가 소속된 조직하고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공동체 의식. 이것이 이제 통기법의 영역이 통기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선도에서 선도법입니다. 즉, 육체적인 단계, 이게 정막도, 그 다음에 이 공감의식, 공동체의식은 정신적인 단계,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에 합일되어지는 이게 역시 선도법의 단계. 초월의식, 생사, 이력, 와일체, 이건 뭐 잘 모르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체지, 체능으로서, 즉, 오토, 중으로서, 즉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나를 경영하라, 나를 운영하라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인데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야를 조금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전혀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변하면 죽을 때가 그러니까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변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 변화시켰을 것을. 이것이 이제 어떤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성당 지하 묘지에 어느 성공의 교주의 묘비명에 적혀 있었다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위에 보시다시피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데, 결국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밖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책임을 돌리고 뭔가 얻어보려고 다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이제 죽음 앞에서 딱 자기 내면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기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답을 얻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구절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5분 쉬었다가 기본 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